저는 6개월 전에 그 하이브의 재무제표를 소개하는 회계사 분의 분석 유튜브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이브가 BTS를 군대 안 보내려고 몇 년에 걸쳐서 물밑 작업, 뭐 정치, 국회, 뭐 이제 이해는 할 것 같더라고요. BTS가 다한테 돈 벌어오면 게임하고 메타버스? 걔네들이 미친 듯이 돈을 빨아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당연히 적자겠죠. 뭔가 대안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하이브 SM을 인수하고자 했던 목적은 왜냐면 하이브는 이미 상장 기업이니까. 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벌써 1분기가 끝났습니다. 달력을 제가 오늘 막 바꾸고 들어왔는데, 오늘은 4월 1일 이제 2분기가 4분기? 2분기? 시작됐어요. 예전 같았으면 막 4월 1일 그럼 뭐 만우절 뭐 이래갖고 뭐 어쩌죠 그랬는데, 요즘에 너무 이제는 우리 어렸을 때랑은 다르게 이 가짜 뉴스 이런 거에 사람들이 막 너무 지쳐서, 이제 아주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중딩? 고딩만 해도 요즘에는 안 한다고 합디다. 중딩 정도까지는 애들이 그냥, 그래도 걔네들도 뭔가 추억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좀 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뭐 만우절이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얘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이런 거. 자, 제가 오늘 이후로 뭐 방송을 잠시 이제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저를 믿고 따라주신 분들께 뭐 감사 인사 뭐 이런 거 쉬긴 왜 쉬어. 할 게 얼마 많은데. 진짜. 그래서 라인 댄스는 솔직히 조금 요즘에 몸이 너무 힘들어서, 이게 머리로 하는 입으로 하는 거는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날짜 안 박아놓고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할 거고요. 뭐 특히나 정말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 그만둘 일은 없어요. 왜냐면 세상에 할 주제가 너무 많아. 가끔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뭐 주제 빈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할 게 너무 많아. 맨날 골라야 돼. 이거 잔뜩 준비해놨다가 요 얘기 나오면 요거 해버릴까? 뭐 하여튼. 그래서 이게 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4월 1일 오늘의 주제는 저는 항상 주제를 정할 때 막연하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보면 컴퓨터에 앉아서 뭐 하지? 이렇게 서치를 하다가 이런 게 있네? 이거 괜찮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제가 한 13개월 정도 사실은 뭐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저희 팬카페 활동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하여튼 저는 단순히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라 제 이 브레인까지 가야 되는 믿을 만한 뭐 존재가 하나 생기다 보니까 알아서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그 아일랜드가 뭐 비경쟁 부분 랑데뷰 뭐라고 했는데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 뭐 이렇게 제가 인스타에다가 올렸는데, 이게 이제 제가 오늘 할 주제의 마지막 5번째 얘기와도 맞닿지만, 요즘에 굉장히 그 OTT가 많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국내에서의 어떤 뭐 인기, 뭐라 그러죠? 국내에서의 어떤 막 그 이슈? 뭐 이런 것들이 막 이 전파를 타고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너무 여태까지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가 이제 이번에 그 뉴스를 제가 접하고 기사? 네, 기사를 접하고 너무 축하를 하고 싶은데 한국 사람들은 다 알 거고 네, 저희 팬들은 다 알 건데 외국 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팬들도 많아서 제가 머리를 좀 써서 아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알리지? 그래서 첫째 영어 좀 공부했잖아. 5년에 그래도 6년인가? 예. 그 트라우마를 극복한 이후 공부도 좀 할 겸 바쁜 와중에 일부러 공부는 사실은 못하고 해서 영어로 소식을 좀 전하는 채널을 열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 김남길 씨 인스타 채널 중에 영어로 댓글을 하나 다는 걸로 소식을 전하는 복잡하죠? 예. 제가 이거 마지막 5번째 주제랑 이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비경쟁 부분 이제 추정이 됐다라는 그 기사를 보면서 한편 이제 막 잘 됐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류의 열풍을 타고 굉장히 뜨거웠던 K-컬처 K-컬처의 앞날은이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긴 하려고 했어. 하긴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어떤 관점에서 원래는 하려고 했었냐면 K-팝만을 딱 이렇게 사실은 딱 띄어서 그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그 경제 채널을 제가 이제 눈 뜨면 6시부터 그 경제 채널에 이제 거의 이 채널이 고정되어 있거든요. 한동안 핫했던 게 이제 하이브하고 카카오가 그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 위한 뭐 쩐의 전쟁 뭐 이게 굉장히 핫했어요. 어쩌다저쩌다 해서 카카오가 이제 공개 매수로 뭐 15만 원으로 공개 매수를 해서 35%의 이제 대지분을 가진 1대 주주가 됐다로 결말이 났습니다만 아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카카오가 그러면은 K-컬처, K-팝의 중심에 설 것인가? 나는 절대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저는 그 카카오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 카카오가 인수한 자금이 이래저래 그 주수랑 15만 원을 계산을 제가 또 했거든요. 이때는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그 1조 2천억 정도 되는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그래서 그 사우디 국부펀드로 뭐 조달을 한 거래요. 그래서 카카오가 한 50%, 카카오 엔터가 뭐 50%뭐 이렇게 해서 핫되는데 근데 내가 정말 얼척이 없었던 게 그 뉴스 조금 전에 나온 뉴스가 카카오에서 요번에 공채로 그 신입사원을 뽑겠다고 이렇게 공개로 얘기해놓고는 뭐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일괄 그 탈락 공문을 보내서 그 잔뜩 기대하고 있던 이 젊은 친구들이 저 얼척없는 뒤통수를 맞은 아니 거기서 뭐 수만 명을 뽑을 것도 아닌데 그거가 조달이 안 돼서 아니면 처음부터 하지 말든가 기껏 다 공채하고 뭐 조금 진행하다 말고 그거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또 그 이전에는 카카오 먹통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카카오 먹통 해갖고 뭐 배상해준다고 지금 뭐 몇 개월째 배상해준다. 근데 뭐 배상액을 어떻게 할까? 뭐 아직도 배상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돈은 없는데 SM 엔터테인먼트 인수하는 데는 그렇게 화끈하게 질러? 올인을 하셨더라고요. 올인을.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K-팝의 중심에 카카오 엔터가 서야 되잖아. 근데 제가 절대 그럴 리는 없다. 네. 그럴 리가 없어요. 네. 이 얘기를 원래는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 한 파트로 이제 할 얘기가 많아서 뭐라도 그냥 하려고. 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뭐 볼 사람은 보고 필요한 사람은 보겠죠.
그 와중에 사실은 이제 이런 뉴스나 기사들이 나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 번은 정말 짚고 넘어가야겠다. 우리나라 지금 K컬처 뭐 해갖고 한 2018년도부터 18, 19, 20, 21, 22 한 5년 정도 조금 핫했죠. 네, 그 핫했던 이 5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저는 없다라고 보는, 견해를 왜 그러면 없다라고 보는지 한번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이제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그냥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저의 저주는 틀려본 적이 없다. 저주를 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어떤 정황이나 상황이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거의 꼬꾸라져가는 입장에서 거기에 아무리 포장을 하고 뭐 낙관적 분석을 해도 결국은 안 되더라라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많이 검증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사실 유튜브에서는 잘 얘기를 안 했지만 그 인스타 이제 계정에 보면 저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시각이나 뭐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실어서 많이 담는데 KT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기업이다라고 제가 그 근거를 많이 제시를 했는데 요번에 보니까 아주 그냥 뭐 무주공사네 뭐 개판 5분 전이다. 뭐 소액 주주들이야 자기네들이 이제 투자를 한 입장이니까 어떻게든 그 KT를 정상화하려는데 뭐 당연히 애를 써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뭐 낙하산 인사는 더 이상 뭐 안 된다. 물론 낙하산 인사가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KT의 궁극적인 추락의 어떤 핵심은 낙하산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낙하산도 있는 거지. 내가 걔네들 망하라고 해서 나한테 뭐 이득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망하라고 했다기보다는 이건 그럼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어떤 상황이나 조짐이나 그렇죠? 또 하나가 이제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그 메타버스요.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챗 GPT 지지난 시간이구나. 챗 GPT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2021년 아마 하반기 12월 뭐 이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또 한참 지금의 챗 GPT처럼 뭐 세상이 발칵 뒤집어질 것처럼 하여튼 유난 법석을 떨었던 게 메타버스 NFT였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시간이 좀 흘렀죠? 시간이 흐르면 이제 결과물이 나오죠? 근데 이제 디즈니 플러스인가요? 거기서 아예 그 메타버스 관련돼 있는 사업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한 1만 명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싹 다 해고하고 뭐 그 신사업 다 없애고. 근데 디즈니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경제학자들이 쫙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그 메타버스 관련돼 있던 사업을 했던 그 기업들이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없앴거나 펜딩이거나. 그러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야 메타버스 해야 된대.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근데 그게 약간은 그런 거거든요. 처음에는 요만큼만 있으면 뭐가 아웃풋이 나올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그 메타버스 전문가들은 절대 이게 어떤 시장에서의 활성화까지 가긴 어렵다. 이 기술적인 어떤 향상은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이거를 잘 쓸 수 있는 파트에서는 너무나 고마운 존재이지만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 일반적인 대중 입장에서 그거를 정말 기업 활동의 이윤을 엮는 어떤 그 부분까지는 가기 어렵다. 다 얘기했어요. 근데 안 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기업마다 다 들어가 봤더니 얘네들이 그냥 돈만 엄청 잡아먹는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집원을 밑빠진 독에 물이 없어서 이제는 포기하거나 펜딩하거나 엎어져 있거나 자빠져 있거나 뭐 이런 상태인 그 케이스들이 여러 이제 경제 학자들이 이제 분석한 기업에 나옵니다. 사실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이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반인들이 보니까 재무제표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 오픈 소스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회계사 같으신 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루트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한 몇 개월 전에 그 하이브의 재무제표를 그 소개하는 그 회계사 분의 그 분석, 유튜브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이브가 BTS를 군대 안 보내려고 그 사실은 몇 년에 걸쳐서 물밑 작업, 뭐 정치, 국회, 뭐 어디 쑤셔 여론 뭐 이렇게 다 쑤시고 다녔는지 이해는 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BTS가 다한테 돈 벌어오면은 그 게임하고 메타버스, 걔네들이 그냥 미친 듯이 돈을 빨아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당연히 적자겠죠. 엄청나더라고요. 여기까지만. 그러니 이제 BTS가 뭐 작년 10월 15일인가요? 그 부산 엑스포 유치 뭐 무료 콘서트에서 우리는 이제 군대 갈 거다라고 이제 뭐가 됐던 거네. 우리는 전부 갈 거다라고 리더까지 9시 뉴스에 나와서 얘기하면 화내. 이제는 BTS를 더 이상 이제는 돈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는 없고 뭔가 대안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얹어가기. 그러니까 하이브가 SM을 인수하고자 했던 목적은 얹어가기, SM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입혀서 얹어가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왜냐면 하이브는 이미 상장 기업이니까. 그 다음에 뭐 카카오 엔터는 뭐라죠? 우회 상장? 껍데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껍데기가 필요해서 SM을 인수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지금 판국입니다. 이런 판국에서 뭐 K컬처의 뭐 미래가 아직도 무슨 5년 동안처럼 계속 유지될 것처럼 굉장히 호들갑을 떠는데, 저는 왜 그게 호들갑일 수밖에 없고, 물론 변화하면 가능하죠. 꼬라지를 보니까 변화할 것 같지가 않아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5가지 부분으로 해서 우리나라 K컬처의 미래, 한류의 열풍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이대로는 아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대로는 안 되는지, 그러면 이 K컬처의 어떤 시작점과 정점은 무엇이었는지, 근데 왜 그 정점을 지금은 유지하기 어렵다. 그 정점만 유지해도 성공이거든요, 사실은. 뭐 더 확산까지는 뭐 어려울 수 있다고 해도 그 정점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지속 가능이라는 게 세상에서 어려운 거라고 말하잖아요. 꾸준히 유지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왜 저는 그것이 불가능한 건지에 대한 얘기를 5가지 파트로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게 2021년이었나요? 뭐 제가 정확한 연도를 이게 좀 아까워요. 제가 뭐냐면 옛날에는 정말 이런 거에 대한 암기가 거의 컴퓨터 갖다 컴퓨터 갖다는 그런 주변에 일부의 평가가 있긴 했어요. 야, 넌 그걸 어떻게 다 외워? 막 이럴 정도로. 근데 이제 보통 보니까 이제 그런 연도 뭐 이런 것은 정확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럼 이제 앞에다가 이제 프롬프터라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꼭 이렇게 확인을 해야 할 정확한 정보는 걔네들을 보면서 하던 거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고 내 머리 하나 믿고 왔는데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내 기억에 오류가 생겨서 조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기사도 띄울 수 있는 나온 기사가 있으면 이제 띄우고, 혹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로 기억을 하지만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동안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해갖고 뭐 광고 CM송으로도 뭐 이렇게 쓰이고,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때가 한참 코로나 때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국을 관광하는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한국 홍보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든 영상물이었어요. 별것도 없어요. 그냥 계속 범 내려온다고 해갖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내려오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그거 부르신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국악인? 예, 그 분들이 뭐 어디 예능에도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제가 정말 얼척이 없었던 게 나중에 그거 알죠? 보통 어떤 공사나 기관이나 세금으로 운영하는 어떤 그런 데서는 이 결산 비슷하게 해서 오픈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 범 내려온다 그거 하나 만드는데 자그마치 650억 이상이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영상 제가 하는 크리에이터잖아. 아니 내가 뭐라 그러죠? 그 진짜 그 비용 투자 비용 아니 아무리 내가 진짜 이렇게 뽑아도 나는 6억 원이 안 들거든? 6억 원이 안 드는데 65억도 아니고 650억을 썼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리고 효과는 그래 650억 썼어. 그럼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효과는 그래도 한국을 알리는데 일조를 했다가 한 줄이에요. 한국 몰라요? 아니 한국을 알려서 문화체육관광부잖아. 그러면 문화든 체육이든 관광이든 그 650억 투자 비용이 뭔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 단순한 꼭 돈을 벌어온다기보다는 진짜 기존에 만약에 없던 확산이 일어난다던가 뭔가 새로운 우리나라 문화나 이런 부분 체육이나 관광이라는 부분에서 뭐 업그레이드가 된 아니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기여를 했대요. 그러느라고 650억을 썼대. 아니 나한테 맡겨봐. 나한테 나는 6억도 필요 없어요. 제가 그 비용을 꼬치꼬치 볼 수가 없어서. 근데 저도 영상 만들어 봤지만 진짜 최고의 뭐 최고의 스텝진 뭐 최고의 뭐 하여튼 나 갖다 썼다 티슈다 뭐 만들고 뭐 하는데 아니 그래도 6억은 안 넘어요. 거기에 뭐 홍보 채널이요? 요즘에 홍보 채널이 얼마나 다양화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거를 딱 하니 문화체육관광부 뭐 거기다 올려놨나? 몰라요. 꼴보기 싫어 보지도 않았어요. 화딱지가 나서. 지금 그거로 우리나라 문화를 홍보한다라고 지금 그 윗대가리들은 그 짓을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땐 거기에 분명한 건 그 내역을 진짜 여기 이렇게 회계사 한 분 아니야 회계사도 필요 없어. 그 정도 되면요. 저 경영학 그 전공한 좀 공부했던 놈 공부 안 하냐 말고 공부했던 놈 앉혀놓고 이거 비용 분석 하잖아요. 그러면 뭐 아주 얄짤없이 탈탈 털릴 텐데 제공을 안 하겠죠. 지금 문화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짓거리가 그겁니다. 650억 들여서 범 내려온다 그거 하나 하고 지금 요즘에 그 범 내려온다 부르는 사람 있나요? 저희 아이가요. 내가 아까 그 범 내려온다 야 그거 언제 뭐냐? 야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게 잠시 핫했다가 아니 뭐 핫했다가도 아니지. 핫하게 만들려고 뭐 하여튼 생쇼를 했다가 사라진다 알리가 있나요? 자, 근데 그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 뭐 뉴스에 또 엄청 또 언론에 배포를 합디다. 왜냐면 우리나라 창극이 뭐 줄을 서서 뭐 매진을 뭐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저건 또 뭐야? 하고 또 이제 제가 열심히 봤더니 보통 창극이라고 하면은 젊은 친구들이 안 보죠. 예. 젊은 친구만 안 봅니까? 저도 안 보는데. 근데 하여튼 뭐 줄을 섰대요. 매진이래요.
근데 뭐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매진의 규모가 예를 들면 올림픽 경기장 같은 데서 뭐를 하면 6만석 예를 들면 그 매진하고 그냥 저 대학로 동숭동에 무슨 작은 소극장 거기 뭐 100명? 예. 매진하고는 다르잖아. 근데 어디서 하는지 몰라 나는. 안 찾아봤어. 굳이 찾아보고 싶지도 않았어. 근데 뭐 그게 무슨 대단한 뭐 한국 문화의 뭐 확산인 것처럼 떠들어대길래 그래서 듣기는 했는데 그게 무슨 웹툰 중에 전년이라고 저는 뭐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전년이라고 그게 모르겠어요. 제가 잘 들었는데 어떤 무슨 뭐 여성의 뭐 사회 뭐 그런 쪽에 관련돼 있는 웹툰인가 봐요. 근데 이게 보통 그런 거가 핫해지면 기존에는 드라마 아니면 OTT로 이렇게 보통 그 OTT라는 채널 뭐 넷플릭스, 뭐 티빙, 뭐 디즈니 플러스 뭐 이런 거 그런 채널로 보통 전파가 됐는데 그게 이제 여성 창극으로 이게 사실 오기는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컨텐츠가 너무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줄 서 있는 친구들이 다 젊은 여성들이고 다 젊은 친구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갖다 붙이자면 젊은 여성들이 여성 창극에 관심을 갖게 돼서 한국 전통 문화가 활성화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본질로 따지고 보면 전현이라는 그 웹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인기 그게 이 창극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뭐든지 그 뭐 법 내려온다 650억 들여고 그만 그 뭐 외국에서 좀 한 번은 우연히 한 번은 자 이 창극도 한 번은 창극이 매진이 됐다 우연히 자 이게 뭔가에 대한 의미적인 부분을 담기 위해서는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연속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연속성이. 근데 한 번에 떠는 걸로 그냥 오도방정을 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우리나라 창극의 어떤 세계화든 아니면 세대화든 이라기보다는 아주 유명한 웹툰이 그냥 창극으로 그쵸 옷을 입어서 그 웹툰을 기억하는 젊은 친구들이 아 이게 창극으로 표현이 되면 어떻게 드러날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떤 굉장히 경험주의적이라면서요. 그게 설령 뭐 좀 비싸더라도 그게 설령 조금 구하기 어렵더라도 한 번은 경험해보고 싶다. 약간 내 마인드랑 비슷하네. 내 마인드랑. 저도 약간 그런 관점이 있어요. 예, 부분이 달라서 그렇지. 아니 그래서 줄 조금 쓴 것 같고 그게 지속 가능해야죠. 그리고 그게 지속 가능하려면 그냥 그런 웹툰 베이스 이런 거 빼고 뭐 젊은 여성들 이런 거 빼고 전 세대가 아니면 적어도 젊은 남녀가 공이 같이 이 정도는 돼야 그런 걸 언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연히 어쩌다가 하나 그 원래 기존의 작품의 흥행을 등에 업고 뗀 걸 갖고 이렇게 오도방정을 떠는 거 보니까 제가 이 전통 문화에 대한 부분은 아직 내가 봤을 땐 멀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가능성은 있는데 그 가능성을 지속하게 해줄 5번, 5번째 채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로 끝나겠다 라는 제 나름의 굉장히 불편한 분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사실은 조금 연결이 많이 되죠. K무비, K드라마가 사실은 조금 연속 선상에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영화 그러면 일단 영화관을 갔어야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영화를 꼭 영화관에서 보지 않더라도 그 각종 OTT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영화관에서 봐야 되는 영화는 뭐 영화관을 가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요즘에 물가도 굉장히 비싸고 영화값도 굉장히 비싼 데다가 뭐 팝콘 값은 또 야, 그건 진짜 야, 왜 날로 먹어도 그렇게 날로 먹을 수가 없어. 그걸로 여태까지 영화관들이 재미 좀 봤죠. 근데 이 2022년 4월 28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모든 이제 사회적 그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나서 이제 영화관들도 이제 기지개를 켜고 이제 다시 이제 관객을 다들 준비를 하는 그 초창기에 엄청나게 영화 공짜 티켓이 뿌려졌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필요해요. 왜냐면 사실 3년을 멈췄잖아. 3년을 멈췄는데 그냥 문 연다고 해서 절대로 사람들이 그냥 가진 않죠. 그러니까 뭔가 마중물은 필요해요.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예. 마중물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매개로 해서 사람들을 좀 끌어모이게 해야 또 입소문을 타고 또 뭐 일단 왔는데 그러면 오랜만에 왔는데 팝콘이라도 먹을까? 그래서 팝콘도 사 먹고 뭐 이런 게 해서 사실은 이제 초창기에 그 누구야 마동석 씨가 범죄도시 2인가요? 예, 그게 처음에 막 올라가고 1000만을 넘었죠. 그래서 이야 이제 다시 우리의 영화의 전성기는 돌아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이후 뭐 한다 핫하다 해서 이제 저도 나름 이제 누적 관객수를 좀 보거든요. 그리고 손익분기점도 저는 봅니다. 그 손익분기점까지 온 영화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넘어야 돈을 버는 거잖아. 근데 간신히 손익분기점만 넘은 영화가 그래도 뭐 좀 그래도 그래 선방했다 뭐 이 정도고 나머지는 못 미쳐요. 다 못 미치고 뭐 그래서 지금 영화관을 다 때려 부시고 거기에 뭐 스크린 골프장 뭐 스크린 하여튼 그 체육 그 스크린을 활용한 체육 시설인데 뭐 헬스클럽 이런 게 아니라 뭐 스크린 골프 뭐 모르겠어요. 스크린이 뭐가 있는지 뭐 스크린으로 할 수 있는 뭐 이런 시설로 지금 많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그 기사가 얼마 전에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럴만 하기는 하던 게 그 데이터를 보니까 2021년도가 가장 우리나라 그때 그러니까 2020년도는 코로나 뭐 해갖고 한 명 누가 무슨 영화관에서 뭐 코로나 확진자가 났다 그러면 일단 일주일 문 닫고 일주일 뒤에 문 열어도 사람들이 안 갔던 때라서 그때가 제가 봤을 땐 최악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음식 섭취만 안 됐을 뿐이지 문을 닫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마스크 쓰고 뭐 이렇게 관람을 할 수 있었는데 2021년도인가 그때보다도 관객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이 적자율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준 게 있는데 제가 혹시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지금 영화 산업이 지금 뭔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순간의 데이터는 어떤 이슈, 뭐 코로나 이슈든 어떤 이슈에 따라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추이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추이가 무서운데 위드 코로나가 된 지 이제 거의 1년이 지나가는데 이제 영화관에 사람이 오질 않아서 일부는 이제 존폐 위기에 놓여서 이제 그거를 아예 그냥 개조를 해서 보통 영화관이 복합 쇼핑몰에 많이 올라가 있죠. 옛날처럼 뭐 단성사, 피카데리, 뭐 국도 극장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청량리에도 거기 이제 롯데 몰이 있고 그 롯데몰에 뭐 몇 층에 이제 롯데시네마인가 뭐 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레저의 개념으로 뭐 왔다가 뭐 골프도 치고 싶은 사람은 치고 뭐 하여튼 그런 거로 지금은 다 그 변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K 무비의 어떤 글로벌화
뭐 이거 사실 2018년 기생충 수상 이후로 뭐 엄청 이제 뭐 대단한 이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렇게 바람은 불었죠. 2018년도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생충이 굉장히 핫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고, 그 이후로 뭐 그 윤여정 씨가 그 상 받은, 근데 사실 그건 제작은 거의 다 미국에서 한 거고 한국 배우가 출연을 한 거지만, 하여튼 뭐가 됐던 한국 배우가 이제 받았던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헤어질 결심이 그 칸에서 작품상 받은 거. 그 다음이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브로커로 송강호 씨가 나무주연상 받은 거.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그 송강호 씨가 나무주연상 받은 거 모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받았어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봐도 심하게 노출이 안 됐어요. 아니 사실 나무주연상 받을 정도의 기사면 정말 동네 방네 사방 팔방 뭐 눈에 걸리는 데마다 다 떠야 되잖아요. 근데 헤어질 결심은 그래도 좀 많이 이슈가 됐고 노출이 됐는데, 송강호 씨의 그 브로커로 나무주연상 받은 거는 그냥 잠깐? 네, 잠깐. 그 잠깐을 놓친 사람들은 뭐 모를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그러면 요 전신이 그러면 뭐였을까? 우리나라 영화 2018년도에 기생충 이전에는 그러면 없었을까를 제가 찾아봤더니, 1987년도에 그 지금은 고인인 대신 강수현 씨가 시바지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더라고요. 사실 그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죠. 1987년도면 세계 문이 막 열리기도 전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계 여행, 뭐 해외 여행이라는 것도 아주 그 극소의 그 비즈니스맨 정도만 했지, 무슨 해외 여행도 사실은 자유화가 되기 이전이어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그 문화든 어떤 것들이 그 외국에 전달되기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더라고요. 저는 90년대인가 이렇게 봤더니 1987년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쾌거를 이뤘던 거는 맞죠. 근데 이제 강수현 씨가 지인들을 통해서 들은 전언에 의하면 너무 일찍 큰 주목을 받은 게 어떤 자기의 배우로서의 부분에서는 잘된 부분도 있지만 또 이런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아쉬워했다라는 데 전언이 있을 만큼 대단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87년도니까 쭉 조용하다가 쭉 조용했어요. 쭉 조용하다가 언제였죠? 2007년 2007년도더라고요. 20년 만에 이번에는 이제 전도연 씨가 미량이라는 작품으로 칸에서 그 여우주연상을 받은 게 이제 있죠. 그러니까 여배우는 2명 그 배우로서의 어떤 그 상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근데 그 강수현 씨가 받은 시바지 그 영화는 봤거든요. 근데 참 이게 참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실은 일이죠. 예, 씨를 받는다는 게, 대를 잇기 위해 씨를 받는다는 게, 그리고 그걸로 한 여성의 어떤 인권이라는 것들은 완전히 유린이 된 것 같은. 이게 사실 상은 받았지만 그 내용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각성해야 되거나 그 씁쓸한 그런 내용이죠, 사실. 그리고 그 전도연 씨가 상을 받았던 미량은 전 못 봤습니다. 못 본 것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이 또한 그 모든 부분에서 그 좌절과 그 사실 실패를 겪은 어떤 여성이 밀양에 내려가서 이래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 또한 어떤 이게 뭐 꼭 여성을 초점으로 맞췄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그렇게 느꼈어요.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서 그런 모든 부분이 다 무너진
정말 그 초유의 실패와 좌절 앞에서 정말 질문을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 하여튼 영화로서의 뭐 제가 뭐 영상 뭐 이런 것들은 잘 모릅니다만 그 두 개의 영화 다음이 이제 2018년도에 기생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사실 기생충이 그 작품상을 받게 된 1등 공신은요, 영화 자체도 있긴 하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1000만 관객을 했지만 저도 기생충은 봤거든요. 근데 저는 왜 상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제가 보는 그 상을 받았을 만한 요소는 아무리 훌륭한 뭐 본질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전달이 안 되면 꽝인데? 근데 그것들을 전달해주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하셨던 그 번역을 해줬던 분이 보니까 한국의 어떤 그 뭐죠? 정서 이런 부분도 확실히 이제 한 축을 갖고 계신 분이고 거기에 능하는 영어 실력도 가진 분인데다가 이 두 개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나 어떤 연출자나 그 극작가나 이 사람들이 뭐를 알려주고 싶었는지에 대한 니즈 파악이 너무나 잘 되는 분이셨어요. 그쪽 계통의 뭐 일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을 하셨던 건지 공부를 하셨던 건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 삼일체가 돼서 그것들을 정말 사실은 이 언어 이건 다 언어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전달하는 부분에서 아주 최적화된 분이 그것들을 맡아주셨기 때문에 어떤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저는 기생충이 사실은 작품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어질 결심은 사실은 흥행엔 참패를 했죠. 기생충은 뭐 원래 개봉을 먼저 한국에서 하고 이제 칸으로 가서 수상을 하고 또 재개봉까지 하고 해서 사실 흥행도 성공을 했고 작품적으로도 인정을 받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헤어질 결심은 이제 한국에서 오픈하기 전에 상부터 받았죠. 근데 이제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런 기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3대 감독 거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거장. 제가 한 분은 인정을 못 하겠어요. 그 한 분의 영화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이제 박찬욱, 봉준호, 홍상수. 뭐 그냥 이 세 감독이 뭐 영화를 했다 그러면 그냥 일단 본다. 일단 접수한다. 뭐 이런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천재 이제 영화를 만들고 싶고 영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감독들이 좀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만 영화를 만듭니까? 전 세계에서 영화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관심 갖고 기울이는 어떤 그런 이 뭐라 그러죠? 걸르는 과정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작품이 있거나 그래도 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거장이 아니라면. 물론 그 거장이 되기까지는 또 이들 나름대로의 분명한 사실 그 역할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거장이 아니더라도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특히 이게 예술 부분이고 창작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물론 조금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미숙할 수 있지만 어떤 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뛰어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기회 계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가 됐던 간에 그 헤어질 결심 참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송강호 씨가 나무주연상 받은 브로커는 제가 정말 너무 사실은 좀 씁쓸해요. 제가 송강호 씨에 대한 개인적인 뭐 호감도 없고 비호감도 없고 아무 관심이 없는데 그 송강호 씨가 노미네이트 됐을 때 언론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니 벌써 여자 주인공 여우주연상 2명 받았잖아요. 그럼 남우주연상을 한 번 받아야 되지 않아? 아니 이게 무슨 규칙이 있는 건가요? 아니 여우주연상만 3번 받으면 안 되나요?
여우주연상은 2번 받았는데 이쯤 되면 나무주연상도 1번은 받아야 되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기생충에서 작품상을 받았지 이제 그 나무주연상을 받진 않았잖아요. 이제 송강호 씨한테 상 하나 줘야지. 아니 뭐 상을 의무적으로 주나요? 물론 상하고 인연이 없는 배우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노미네이트 된 그 이전 상황에서 줘야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사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아, 나 보지도 않았으니까. 왜? 그리고 실제로 그 영화에서 송강호 씨의 어떤 역할이나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기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작품에 비하면 오히려 좀 많이 축소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작품을 굳이 한국에 정말 좋은 영화 감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인정받은, 네, 그분도 또 거장이신가 봐요. 일본에. 저 누군지 모르는, 이름도 몰라요. 그분의 감독으로 굳이 모셔다가 상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그 강수현 씨가 받았을 때나 전도연 씨가 받았을 때와는 좀 다른 차원으로, 아니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자꾸 의구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 제가 이제 최근에 한 몇 개월 전인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나 잠깐 나온 뉴스라서, 왜 있잖아요, 헤드라인에 뭐 오늘의 뉴스는 하고 쭉 나오는 그거 말고 뉴스 끝까지 보면 스포츠 뉴스 그 전에 이렇게 단신으로 이렇게 소개되는 거기에 나온 기사라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만, 그 뭐 헤어질 결심이 어떤 뭐 몰라요. 이건 나 솔직히 자신 없어요. 뭐 아카데미 예를 들면 땡땡땡 뭐 어디에 이제 뭐 노미네이트가 됐는데 뭐 과연 뭐 수상을 할까?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 다음 기사에서 보니까 그 뭐 예를 들면 뭐 시상을 하는 어떤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체 측. 그 주체 측이 무슨 뒷돈을 받았다, 뭐 불편한 아니면 불공정한 하여튼 로비, 예,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시상을 주관하는 거기 부분에서 잠재적 퇴출을 당한 시상 주체더라고요, 거기가. 근데 그게 기생충 때로 있었다는, 그래서 거기에 언급된 게 한국이었어요. 야, 너무 부끄럽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러니까 칸에서 작품상을 받았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3가지 축을 잘 어떻게 그 만들어서 정말 그 영화로서의 어떤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의심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2018년도에 또 이제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기서 받았으면 저기도 뭐 초청되고, 여기서 받았으면 저기도 초청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데 헤어질 결심이 거기 올라갔는데 그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생긴 주체가 한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근데 수상은 못했어요. 근데 그 후속 기사가 수상을 했는 게 더 한국의 그 문화 산업을 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될 뻔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이게 K무비의 민낯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도 영화가 설 자리가 이제 차츰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 해외에서도 내가 봤을 때 이쯤 되면 더 이상의 뭐 상 운운하면서 일단 나왔잖아. 그게 얼마나 공신력 있는 그 시상식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만 하여튼 그게 이슈화 됐고, 그 이슈화의 주체가 한국, 한국 측이었고,
다음에 그게 기생충 때도 있었다까지 나왔으면 외신에서 그러면 이미 신뢰는 잃었다고 봐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K무비의 미래는 암울하다. 근거 있죠? 저는 근거 없이는 얘기 안 합니다. 자, 그리고 K드라마. 자, K드라마의 세계화는 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또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기억하는 그게 이제 2002년도를 저는 기억을 하는데 겨울연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겨울연가에 저도 미쳤었죠. 겨울연가 했을 때가 저희 아이가 한 몇 살이야? 한 4, 5살쯤 됐는데 겨울연가 하는 시간에 엄마 건드렸잖아요? 제가 아이한테 화를 잘 안 냈는데 엄마의 싸늘함에 얘가 혼자 잘 놀았든 잠을 잤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난 재방송할 때도 못 건드리겠어.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처음에 뭐 굿즈라는 그 개념도 몰랐었는데 막 남이섬 가서 이렇게 준상이 이렇게 해놓은 데다 옆에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그 엽서 같은 그 사진도 제가 막 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준상이 얼굴이 박힌 머그컵 그 손잡이가 부러질 때까지 제가 들고 다니면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배용준 씨가 한국도 한국이지만 일본에서 엄청난 바람을 일으켰죠. 일본의 중년 여성들한테. 뭐 그게 한류의 어떤 한류 드라마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가까운 일본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에 드라마가 이제 세계에 그게 이제 2000년대부터 그 인터넷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장금, 장금이. 그 장금이는 또 제가 엄청 열심히 봤죠. 저희 엄마가 이제 전화해서, 야, 그 대장금이라는 거 되게 재밌어. 너 한번 틀어봐. 그래서 1, 2회는 못 봤는데, 이제 재방송을 하도 많이 봐서, 이제 쿡 찌르면 대사를 외울 정도로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대장금이 유난히 그 이란에서, 뭐 시청률 뭐 90%? 뭐 이런 기사를 제가 많이 봤고 그게 굉장히 오래 그 기간이 갔어요. 근데 나는 왜 뜬금없이 이란이지? 뭐 이랬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이란의 어떤 정치적 상황이나 이란에서의 어떤 여성의 지위가 그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진일보한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제 이란은 그런 욕구나 니즈는 되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 상황이나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그 뚫을 수 없는 엄청난 그 진입장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드라마가 어떤 굉장히 그 여성들 사이에서 뭐 대리만족 아니면 희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러고 나서는 찔끔찔끔 있긴 했지만 내 기억이 없으면 지나갔다는 거야. 그냥 지나간 거예요. 내 기억이 있어야 돼. 왜냐면 내 기억이 있을 정도면 오죽 그 전파에서 어떤 것도 있으면 제가 기억을 하겠어요. 이제 그러다가 뭐 저거 하다가 그 오징어 게임. 근데 그 오징어 게임도 사실은 한국에서 제 주변에서는 본 사람이 없어요. 이제 제 주변에서 본 사람은 누구냐면 한국 사람이긴 한데 국적이 거의 외국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외국에서 거의 20몇 년을 거의 외국인처럼 살았던 분들은 한국 정서나 한국 문화나 한국 게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야. 너무 재밌대. 근데 내 주변에 한국 다 아는 거잖아. 본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그때가 이제 그 대학생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조별 과제로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오징어 게임 얘기를 했는데 그 오징어 게임에 본 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조원이 6명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하도 이제 뭐 유난을 떠니까 뭐 나중에 보려면 다 이런 관점이라서
그러면 한 놈이 맡아서 그럼 뭐 보고 해야 되냐. 이제 그러기에는 너무 이게 영화는 2시간밖에 안 되니까 괜찮은데 이게 너무 이게 장편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코로나 때 뭐 사실은 제일 많이 핫했던 게 뭐 큰 TV, 그 다음에 음식물을 저장을 많이 해야 되니까 큰 냉장고, 뭐 가전제품의 대형화, 그 다음에 뭐 줌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니까 뭐 노트북, 컴퓨터 이럴 때 반도체 활성화, 그런 거를 얻고, 그 다음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아름답지 않죠? 네, 한국의 정말 민낯 같은 그런 부분에 어두운 그늘을 뭐 게임이라는 형식으로 굉장히 좀 잔인한 거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뭐 우리나라 게임들 뭐 거기 나온 게임 다 알거든. 거기 나온 뭐 먹거리 뭐 해갖고 뭐 코리아 간식 해갖고 나왔던 뭐 달고나 뭐 쫀득이 뭐 아니 나 뭐 엊그저께까지도 먹었어요. 요새 인터넷 치면 그 10,000원 뭐 15,000원이면 사더만. 아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오징어 게임 2가 뭐 어쩌고저쩌고 나온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거기에 이제 흥행의 어떤 연속선상에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때는 넷플릭스가 거의 전 OTT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좀 많이 생겼습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같은 결과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여튼 뭐 근데 거기서 이제 거기서 그 조연을 받으신 그 오영서 씨인가요? 제가 정확히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분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 정말 이게 오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나무주연상을 받았던 그분이 나무주연상을 받은 기사에 아니 그러면 나무주연상을 받은 게 탑픽이 돼야 되잖아요. 외신 탑픽. 근데 나무주연상을 받은 그 배우가 탑픽이 아니라 그 사진 속에 있는 그 여자, 예, 우리나라 대기업 아무개 그녀가 왜 여기 사진에 찍혔을까가 탑픽이었다니까요. 외신 탑픽. 그러니까 그 공간이요 와이프도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관계자만 들어갈 수 있는 룸에서 찍힌 사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든 가족이든 뭐 어떤 누구든 직접 관계자가 아닌 그 오징어 게임의 제작과 직접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은 외부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찍힌 룸은 그분이 거기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자리였는데 떡하니 거기서 사진이 찍혀서 외신에서 그게 이제 예. 왜 정말 실력으로 나무주연상을 탔으면 그게 사실 탑픽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받았다고. 그녀가 왜 그 자리에? 이게 외신으로 나왔으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뭐 이제 넷플릭스가 돈을 버니까 뭐 그 다음부터 무슨 디즈니 플러스 또 뭐 티빙 뭐 카카오이 뭐 해서 그런 OTT가 엄청 많죠. 그럼 보고 싶을 때마다 그거를 가입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넷플릭스를 우리는 이제 가입이 이미 됐어요. 그럼 뭐 몇 년 전에. 근데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있는데 뭐 그것만 보고 있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아쉽게도 그래서 아일랜드는 사실 못 봤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화면 해설 방송이 좀 잘 돼 있는 편인데 그 티빙 거기서 송출되는 아일랜드는 뭐 언젠가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나오면 제가 볼 겁니다만 그 화면 해설 방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걸 다시 가입해서 뭐 보는 건 좀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는 뭐 어떤 이슈에 뭐 밀려서 뭐 그렇게 간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박수를 쳐줘야 된다. 저는 약간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이슈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팬카페에서나 공유가 되고 뭐 크게 그렇게 이슈화 되지가 않아요. 이 이슈화를 해주실 분들이 딴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K 드라마가 뭐 요번에 뭐 있었죠? 학폭 뭐 하는데, 이게 좀 단순 비교를 하자면, 비슷한 시기에 아일랜드랑 같이 이게 오픈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하고 하나는 티빙이었어요. 그러면 전 세계 점유율 1위가 넷플릭스였어요. 이건 뭐 거의 전 세계 거의 다 깔렸던 것 같아요. 티빙은 그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의 좀 한계가 있었던 거고. 근데 시청률이나 뭐 일단 점유율이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비교 분석한 부분을 보니까 한 1부 정도 때는 그게 이제 시즌 1, 뭐 일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별 차이는 났지만 그런 걸 모두 이제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별 차이는 없다라고 제가 느낄 정도였어요. 왜냐면 한 반 정도? 여기는 6에서 최고가 7%였다면 여기는 한 2.8%? 예. 물론 못 미치죠. 아니, 그건 당연한 거죠. 내가 말했잖아. 깔려있는 송출, 그 점유율이 다른데, 그 같을 수는 없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1부는 그랬는데, 2부는 그 1부하고 2부 사이에, 텀 사이에, 우리나라 정치인, 예, 하루 만에 사퇴하신 그분, 그분이 아들이 뭐 언어 폭력을 했는데 뭐 그래서 뭐 전학 조치를 받았는데 뭐 이분이 약간 법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분인데 그 갖은 자기가 아는 법을 다 이용해서 어쩌고 그러면서 이제 학폭이라는 학교 폭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확 이렇게 마케팅을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온 게 실제로 그 더 글로리라는 작품을 만든 뭐 PD인지 뭐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실제로 학폭 가해자였다. 이게 그냥 사회면에 뜨면서, 이게 연예면에 뜬 게 아니죠. 사회면에 뜨면서 더 글로리 보지도 않았던 사람마저 그래? 하고 이제 봤어요. 또 뭐 내용도 막 복수 뭐 이런 거니까 알잖아요. 불륜, 복수, 막장 뭐 이런 게 좀 들어가 줘야 이게 흥행 요소. 예. 이게 흥행 요소인데, 뭐, 사실은, 가뜩이나 폭력, 그렇죠. 폭력? 뭐, 이런 게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거가 2부에서는 확 눈물 일어서, 뭐, 걔가 거의 대부분의 연애, 무슨 이슈를 다, 잠식을 했던 것 같아요. 다 잡아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실은 좀, 열악한 환경에서 드라마로서의 가치로 저는 같다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러고 보면 K드라마가 지금처럼 계속 나갈 수 있을까? 제가 이런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좋은 작품은 조금 재미가 없을 수는 있는데 좋은 작품은 별로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음식은 별로 맛없는 것처럼 불량식품이 맛있는 것처럼 물론 좋은데도 흥행할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그게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SBS에서 저는 SBS 드라마밖에 안 보거든요. 근데 그 SBS 그 트롤리라고 했던 드라마가 사실은 좀 재미는 없었는데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게 이제 월화 드라마길래 그 다음 작품은 뭘까? 했는데 WBC 야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야구 때문에 방송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렸어요. 근데 참패를 했죠? 야구도?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작품 기다렸는데 무슨 꽃선비 이래서 이야, 심각합니다. 심각해. 아니 도대체 들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어째도 초반에는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서 1화는 보자. 몰랐으면 몰랐지? 하는 좀 주의인데 정말 한 15번을 보는 화가 나서 제가 채널을 돌렸어요. 도대체 뭐 이 대사 리딩 수준은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까? 고등학교에서 뭐 시나리오나 희곡 정도가 되는 장르를 아빠? 그래 너 엄마? 너 아들 너 이렇게 해서 리딩하는 수준이고요. 무슨 몰라요. 무슨 목검을 들고 뭘 하는 누가 있다는데
그냥 그 수준은 거의 무슨 저 남자애들, 초등학교 남자애들 막 짝대기 들고 왜 싸우자 야야야 하는 진짜 딱 그 수준. 이게 뭘까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이력이나 이제 다른 드라마 너무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거의 대부분 정말 정통 배우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어디 아이돌 출신. 그러니까 이게 뭐 멀티가 가능한 뭐를 한다고 하는 건데, 이 멀티라는 건요, 집중, 몰입, 퀄리티는 떨어진다는 개념입니다. 사실 멀티가 가능하다는 거. 근데 걔네들이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나오면 시청률이 담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들의 작품에서 이력은 제가 좀 한번 뒤져봤거든요. 뭐 전부 다는 아닌데 꽤 많이 그런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통 배우들이 또 거꾸로 말하면 설정이 점점 없어지고, 정통 배우들이 자기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의 퀄리티는 떨어지는데 언제까지 이슈로 뭐 한류의 열풍으로 K-드라마를 선도한다? 말도 안 되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K-팝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K-팝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 기획사가 대한민국에 몇 개일까? 찾아보니까 기획사가 뭐 셀 수 없이 많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상장한 기업 그 기획사가 몇 개일까?를 찾아보니까 한 14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14개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SM을 필두로 JYP가 이제 2001년도인가요? 상장을 했고, 그 다음에 YG, 우리가 왜 3대 기획사 하면 SM, JYP, YG 이렇게 뽑잖아요. 근데 YG는 꽤 늦었더라고요. 2011년도인가? 이렇게 상장을 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기획사들이 되게 많은데, 뭐 제가 어떻게 찾아봤겠어요. 저희 아이 이제 앉혀놓고 야 찾아봐. 나머지는 다들 모르겠는, 기획사 이름은 다 모르겠대요. 근데 하여튼 상장은 됐어요. 근데 뭐 주가는 보니까 뭐 완전 형편없는 그런 주가를 가진 뭐. 그러니까 이런 기획사들의 기획에 의해서 사실 K-팝이라는 것들이 이게 자본의 규모와 비례해서 성장했다라는, 사실 굉장히 좀 불편한 이제는 시각들이, 몰랐을 때는 괜찮았는데 까대기가 되고 나니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뭐 쭉 같은 메시지를 남기지만, K-팝의 유일한 성공이자 마지막 성공이라고 보는 건 저는 BTS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BTS가 빌보드 차트를 뭐 얼마를 했고 몇 주를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BTS가 세계 속에 진입하게 된 진입 경로를 저는 다 알고 있고요. 다시는 그 경로로 못할 겁니다. 왜냐면 이미 너무 급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BTS가 맨 처음에 성장할 땐 정말 성장기로 성장을 했어요. 성장기와 성장 스토리. BTS의 성장 스토리와 두 번째는 글로벌한 소통. 그러니까 언어가 소통이 됐던 거죠. BTS는. 그래서 계속 누적되고 축적된 것들이 일정 부분의 그 이제 단계에 올랐을 때 이게 확 붐을 일으켜서 BTS가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BTS의 어떤 그런 성장 스토리가 성공 요인이다라고 또 나 같은 애가 얘기하니까 각 기획사마다 또 스토리텔링 무슨 작가를 또, 야, 완전히 아치 아닌가요? 아니 BTS가 무슨 작가적으로 했겠어요? 그게 그런 과정을 이렇게 투명하게 아무도 BTS를 주목하지 않았을 때부터 일기 쓰듯이 써왔던 것들이 역으로 점화가 되면서 그게 하나의 성공 요인이 된 건데, 야, BTS가 그런 거를 해서 떴대.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없이 스토리텔링 무슨 작가를 영입을 한다고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루트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도 이제 그런 저는 이제 스팸 처리를 해버려서 제대로 읽진 않았지만 예 그런 저희가 이제 크리에이터 저도 이제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뭐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를 좀 와달라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기획사에서 하는 그 스토리텔링 하는 뭐 그런 거에 대한 참여 뭐를 한다 뭐라 그래 하여튼 그거를 뭐 이력서를 받는다 뭐 이런 뭐 공문이었어요. 예, 보지도 않고 버려버렸지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케이팝이 가졌던 뭐 것들을 보면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김범수 씨가 뭐 어떤 부분에서 200위 안에 들었던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올라갈 겁니다만 그 강남스타일, 예, 싸이씨의 강남스타일이 2위를 했던 1위를 못했다. 이제 거기서 이제 BTS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BTS가 다들 각각이었죠. 하나는 이제 김범수 씨는 장르 자체도 발라드였고 그 다음에 싸이 씨는 이게 그룹이 아니었잖아요. 아이돌 그룹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던 게 사실은 음악도 음악이지만 칼군무예요. 칼군무. 제가 저희 인터넷 신문에서도 이제 제가 미디어 심리 EM댄스라는 거기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칼군무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합숙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합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군무, 군무라는 건 여러 명이 추는 거잖아요. 옛날에 마카레나 뭐 이런 거 했던 것처럼. 근데 그게 칼이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7명이 추는데 그 동작의 각도나 속도나 스피드나 이런 것들은 하나. 사실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 왜 보통 보면 북한이나 이런 데서 뭐 열병식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걸어오는 그 열 맞추는 거는 기본이고 이 걸을 때 무릎 높이까지도 오차 없이 똑같이 진행되잖아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인권 유린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걔네들 사이즈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걔네들 막 식단 공개하고 아니 이걸 먹고 어떻게 사냐. 그때는 인권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어요. 성공이 더 중요했지. 성공만 할 수 있으면 뭐가 문제냐라는 어떤 사실 의식의 차이가 그때는 있었어요. 2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죠. 지금은 인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칼군무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그룹이 뭐 칼군무가 아닌 뭐 자연스러운 뭐 이런 거를 표방을 했다는데 일단 생긴 게 더 똑같대. 내가 봤을 때. 그리고 뭐 다음에 BTS 다음에 빌보드에서 1위를 했다. 뭐 그게 이제 블랙핑크 정도는 제가 아는데 그 다음에 뭐 슈퍼엠이래요. 제가 뮤직뱅크 이런 거 좀 가끔 보거든요. 그냥 정보 차원에서. 낯선 거야. 아니 한국에서 낯선데 아니 어떻게 빌보드 1위는 어떻게 한 거야? 라고 봤더니 그게 SM에서 뭐 엑소인가 뭐 하여튼 그런 그룹들에서 각출해서 만든 프로젝트 그룹이 슈퍼엠이래요. 세계화 글로벌 K-팝을 위해서. 빌보드 차트에서 1위 하면 글로벌인가요? 아니 대중문화잖아. 대중문화. 대중적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 MZ세대조차도 얘는 뭐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력을 막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대중화의 성공인가요? 그래서 저는 BTS가 성공 스토리로 밟아왔던 게 결국은 우리 K-팝이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제는 그 기획사들이 그럴 시간과 그런 것들을 투자할 여력도 없고 이미 돈맛, 그쵸? 이미 돈맛에 이미 먼저 이 뇌가 잠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티스트적인 부분은 차후 문제고 도구하고. 그래서 요번에 하이브하고 카카오하고 SM을 놓고 무슨 일대 주주가 되겠다고 뭐 짠의 전쟁, 뭐 돈의 도박 뭐 이런 뉴스가 사회면에 나온 게 이미 아티스트는 관심 없다는 얘기야.
이미 아티스트는 그냥 그것들을 유지해 주는 수단과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 짓을 시켜서라도 그 주가 관리를 해주는 도구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예술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기획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진짜 더러운 싸움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무슨 경매야? 야, 12만원 공개 매수! 그랬더니 나는 15만원! 뭐 이러, 내가 진짜 부끄러워요, 제가. 정말. 근데 이게 케이팝의 어떤 진짜 추락에 그냥 신원 거죠. 제가 케이팝을 저는 활성화시키고 싶은 사람인데 제가 그걸 까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이미 그 기득권자들이 이제는 아티스트, 뭐 아트, 뭐 문화, 컬처 관심 없어요. 이제는 우리 주가를 보호하고 내 그것들을 유지하는 게 우선순위다 보니까 그냥 그런 거는 뒷전이고 이미 판례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 자본의 논리로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디딤돌이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떤 교제나 사교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제 술이 너무 많이 취해갖고 그 자리가 뭐 이렇게 쌍욕 나오고 뭐 뒤집어 엎고 뭐 야 너 나오고 뭐 하는 것처럼 그냥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케이팝은 없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학교 선생님 하는 친구를 통해서 뭐 자기 반에 어쩌고저쩌고 근데 걔가 어디 기획사에 뭐 오디션을 봤는데 뭐 1차는 어쩌고 그래서 궁금해서 또 아는 기획사거든요. 그래서 그 기획사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야 조건이 아직도 지금 이제 그렇게 연습생 아이돌 만들어 갖고 생산해서 수익을 내기는 이미 이제 힘들어졌다라는 걸 이미 다 이제는 검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17세 이하 그 다음에 파트도 보니까 뭐 보컬 랩 그 다음에 댄스 그 다음 비주얼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여기저기서 오디션을 막 봅디다. 오디션 참가비로 먹고 살려나? 제가 그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미 그 칼군무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을 완전히 그냥 사실은 그 쇼에 서커스단 쇼에 내세우는 어떤 그런 진짜 존재 가치가 돼버렸다라는 그 민낯이 이미 드러나 버린 이 마당에도 아직도 연예인을 꿈꾸고 뭐 거기에 홀릭한 어린애들 만 17세 이하면요 다 중학생 이하죠. 그러니까 자아가 형성되기도 전에 뭐가 세상에 뭔지도 모르는 애들을 대상으로 아직도 그 아이들의 어떤 꿈을 도구화 시켜갖고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앉았더라고요. 참고로 이 친구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근데 자아라는 게 형성되기 전에 그냥 아이들의 막연한 막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너무 예뻐 뭐 이거를 노리고 아직도 그 짓을 한다는 게 그래서 저는 미래가 없다. 네, 특히 미래가 없는 가장 확실한 부분은 케이팝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럼 미래가 없느냐? 왜 없겠어요? 변화하지 않고 각성하지 않으니까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하고 각성하면 우리나라 알잖아요. 가무의 흥의 민족인 거. 얼마나 유리해요, 유전자가. 근데 그 유전자를 넘어서게 지금 다 물을 흐려놓은 이 기득권자들 때문에 미래가 없다는 거지. 그쵸? 싹 물갈이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아니 지금 얼마나 전파가 다양해졌습니까? 지금은요 정말 알맹이만 확실하면 BTS가 막 그 처음에 그 그룹을 형성해서 그 성장기를 만들어가는 때와는 또 다른 지금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세상이 빨리 변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이나 아니면 이런 전파를 확산하는 이런 루트들은 너무나 이제 다양해져서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컨텐츠만 짱짱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잘 외국인들이랑의 어떤 그 소통을 어떻게 그럼 만들어가느냐
이 소통 채널만 확실하면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졌잖아. 근데 자꾸 오명이 거기서 더 씌워져서 그렇죠. 그럼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5번째. 이 역할을 해줘야 될 대상이 누구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역할을 해줘야 될 존재가 누구냐? 이게 이제 뭐냐면, 각종 그 SNS.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기자, 뭐, 인터넷 신문? 글로벌한 인터넷 신문들을 통해서 이게 소개가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생충을 그 아주 성공시킬 수 있었던 1등 공신 중에 하나는 그쵸.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었다는. 야, 근데 저도 이제 신문사를 2개 갖고 있는데 하나는 국내용이고요. 하나는 글로벌로 가게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아무도 한국에서는 그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뭘까?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연예부 기자하고 스포츠 기자는 기자라고 부르면 안 된다. 기레기다, 기레기. 우리 기레기라는 게 굉장히 기자를 평가절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니야. 그런 얘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남준 씨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서 매년 전, 연예부 기자래요. 인터뷰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엊그저께, 그거는 이제 이렇게 인터넷 채널에 있는 거였고, 공교롭게도 이제 제가 TV로 송출되는 채널에서 저 목소리, 저 이름 해서 이제 확인해볼 때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난 도대체 그런 기자라는 사람들이 연예계에 포진되어 있는 이상 우리나라 K컬처는 절대로 글로벌에서 글쎄요, 뭐 오명에 아니면 노이즈 마케팅은 갈 수 있어도 이제 긍정적으로 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들의 의식 구조가요, 뭐 완전 꼰대야. 권위주의 시대야.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인터뷰 과정 중에 자기 얘기를 한다고 한 것 중에 자기가 너무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뭐 신인이었을 때, 완전 신인이었을 때 자기를 보면서 90도 왜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유치원 애들 3살, 4살짜리 애들이 맨 처음에 이제 배우는 인사법 있잖아요. 손에다가 이렇게 배꼽, 허리 90도로 굽혀서 하는 배꼽 인사를 하면서 아주 그것도 큰 목소리로,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인사하면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했던 애들이 몇 년이 지나고 조금 자기네들도 좀 떴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봤는데 안녕하세요 이러고 인사를 해서 너무 어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 기자를 난 기자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제가 진짜 진짜 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뚫고 들어가서 그러면 걔네들이 그러면 신인 때라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아직도 그럼 너한테 배꼽 인사를 남들 다 들리게 해야 그러면 되는 거냐라고 내가 진짜 묻고 싶었어요. 유치원 때 그렇게 인사했다 했는 애들이 초등학교 올라오면 그렇게 인사합니까? 선생님을 만나도 그렇게 인사 안 해요. 그럼 걔네들은 다 싹퉁바가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신인 때 얼마나 그 존재가 위협을 해서 위협적인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밉보이면 나는 제대로 뭔가 펼쳐보기도 전에 그 사람의 그냥 진짜 어떤 개인적 감정에 의해서 내가 썩기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심 때문에 그렇게 그쵸? 과잉 행동을 한 거지. 근데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서 인사 안 했으면 몰라 내가. 이렇게 분명히 눈을 맞췄는데 쌩까고 딱 갔거나 아니면 먼저 말을 걸었는데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훅 지나갔거나 이러면
말이 되죠. 근데 배꼽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던 신인이 몇 년 뒤에 그럼 걔도 나이가 먹었을 거 아니야. 또 때문에 그럼 모든 사람한테 걔가 아직도 그 짓을 해야 돼요? 기자가 뭔데? 기자는 그 부분을 객관적이고 분석해서 기사화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뭔데? 그렇게 인사했던 사람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저희 너무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줬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줬는데라는 말이 붙는 그 순간부터는 뭐예요? 이 사람의 관점은 객관성과 근거 없는 완전히 자기 사견으로 글을 썼단 얘기예요. 근데 그 방증이 뭐냐면 제가 본 채널에서였어요. 그게 무슨 순위를 매기는 채널이었는데 이제 또 그런 거에 또 예민하잖아요. 뭐 인성.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인성이 훌륭한? 뭐 예를 들어 이런 유였어요. 뭐 인성이 담보된? 뭐 인성이 뭐 훌륭한? 뭐 인성이 좋은? 인성이 갖춰진? 뭐 이런 뭐 베스트 뭐 이런 거를 뽑는데 뭐 다 언급할 필요는 없고 그 중에 하나가 거기서도 나왔어요. 뭐 A 누구는 자기가 저쪽에 있는데도 들릴 만큼 배꼽 인사를 허리를 90도로 꺾어서 인사를 하는 모습에서 진짜 인사를 너무 잘해서 인성이 됐다. 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조폭이야? 아니 신인 때 그쵸? 신인 때 얼마나 막 긴장도 되고 조금만 진짜 누군가한테 잘못 보이면 이 입소문만 잘못하면은 뭐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발표 죽이는 그런 치열한 전쟁터 같은 데서야 좀 오바로 과잉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인성과 무슨 상관이 있죠? 아니 그 예전에 어금니 아빠라고 나오는 이영학이 걔 인사 하나 잘해갖고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 받아갖고 지 딸 팔아받고 돈 받아갖고 그 짓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것이 인사를 하고 안 하고가 물론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받지 않거나 뭐 예를 들면 그런 극단적으로 누가 봐도 좀 싸가지가 없네 이게 아니잖아요. 그 배꼽 인사 90도 허리 굽혀 하는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인성이 좋다? 무슨 근거로? 그 사람의 사적인 그 인식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황당했던 거? 뭐 또 이제 누구야? 아무개야? 걔는 그 사람은 어느 자리에서나 밥을 산대요. 늘 지갑이 열려있대. 자기한테도 밥을 샀나 보지? 그래서 인성이 훌륭하대요. 대인관계가 좋고. 우리 심리학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요.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죠. 뭐 돈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죠. 나쁜 건 아니죠. 아니 근데 아무한테나 무조건 만나면 밥 사고 지갑을 열면 인성이 좋은 거예요? 기분은 좋겠죠. 아니, 밥 얻어먹으면 기분 좋잖아. 나는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계속 얻어먹으면 나도 한번 사야지. 뭐 그런 마음이 있어서 뭔가 얘가 밥 살 만한 거리가 있을 땐 얻어먹죠. 신나게. 뭐 시험에 합격했다던가 뭐 요번에 좋은 일이 있다던가 이러면 야 밥 사야지. 그럼 밥 얻어먹지만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래서 밥을 얻어먹는데 뭐 그지야? 그 기자는 밥 먹을 뭐 돈이 없나요? 그지예요? 밥 얻어먹었다고 인성이 훌륭해? 그걸 너무 당당하게 얼굴을 까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기를 만나러 오는데 뭐라죠? 요즘에는 아주 막 진짜 그런 보수적인 기업이 아닌 이상은 요즘 MZ세대 애들은 그런 것도 용납을 안 하죠. 단정하고 깔끔하게지. 요즘에는 막 목까지 조이고 막 넥타이 매고 요즘에 그 전기 에너지 뭐 이런 부분에서도 이 넥타이가 건강에도 안 좋고 그다음에 이 넥타이나 이런 걸 하면은 여름에 그 온도도 뭐 상승이 돼서 이렇게 노타이 아주 진짜 그 대접을 해야 되는 뭐 국빈이 왔다던가 뭐 이럴 때 빼놓고는 거의 노타이 문화잖아요. 자기를 만나러 오는데
뭐 시상식에 준하는 그런 성찬을 하고 딱 타이까지 메고 왔는데 자기가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자기를 대접받는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나 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뭐 이 사람은 기본이 돼 있다고 인성이 훌륭하다. 그 랭킹에 올려놨어요. 아니 그냥 술자리에서 야 나는 걔가 그래서 되게 좋았어를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공식 채널이라니까요. 개인 유튜브도 아니에요. 공식 채널에서 공식적인 관점에서 기자라는 이름을 걸고 얼굴 까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와 기준이 배꼽 인사 자기한테 했고 그 다음에 아무한테나 밥 사는 열린 지갑이고 집 만나러 오는데 넥타이까지 딱 메고 성찬을 하고 와서 인성이 좋다?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성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이 거의 다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보다 그냥 야 저런 애는 정말 기자증을 난 뺏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어떤 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런 기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좌우지된다?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인터뷰 기사도 봤는데요. 야 그런 인터뷰면은 나는 뭐 준비 안 하고 가도 나는 할 수 있어. 아니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럴 거면 각 팬카페에서 그 스타를 가장 잘 알고 싶고 궁금하고 뭐 이런 그 팬이 그냥 질문지 몇 개 만들어서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도대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기가 기자인데 내가 기자인데 내가 이런 권력을 가져 너 내가 안 무서워? 이런 자세예요. 그런 사람이 도대체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를 외국의 해외에 긍정적으로 소개를 할 이유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겠죠. 왜? 중심이 나한테 이 인간이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가 중심인데 아무리 훌륭한 보석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그 영상을 봤을 때 이렇게 추리닝 비슷한 약간 그런 옷을 입고 있길래 그럼 인격이 굉장히 안 훌륭한 리스트로 들어갔겠네 하고 이제 혼자서 웃고 말았는데 그런 사람이 기자라고 우리나라에 포진되어 있는 이상 우리나라의 K컬처는요 이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뻗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터넷 신문에서 인터넷 신문이 주간이더라고요. 무슨 스타들의 인기 투표 이런 게 있어서 또 했죠. 근데 저는 이제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하는 거지만 출처가 뭐지? 왜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인터넷 신문사예요? 들어가 봤어요. 땡땡 뉴스예요. 땡땡 뉴스인데 무슨 근거도 없어요. 도대체 예를 들면 그 투표를 하는 대상자가 50명이면 그 50명이 왜 50명 안에 들어갔는지도 몰라. 그냥 하래. 쭉 나열해 놓고. 그래서 그래 인기 투표니까 근데 도대체 그래도 인기 투표면 상반기 이런 것도 없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50명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설명이. 근데 뉴스래. 이 뉴스나 기사의 핵심은요 출처예요. 논문만큼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공신력을 갖춘 분야인데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래서 이제 기사를 또 읽어봤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SBS에서 하는 무슨 모범택시인가? 아니 몰라요. 안 봐서. 그 기사를 썼는데 어쩌고저쩌고에 버닝썬 저격 어쩌고 이게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기사를 읽어봤어요. 어디에도 버닝썬 저격에 대한 뭐가 한 줄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드라마 스토리를 그냥 거기다 적어놨어요. 이게 인터넷 신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솔직히 국내에서는 정말 알리고 내가 정말 팬이고 내가 정말 시청자지만 정말 이거는 세계인들한테 좀 알리고 싶고 이런 좋은 아티스트들 이런 좋은 액터들을 정말 소개하기 위한 채널이
너무나 잘 열려 있는데 그런 데는 관심 없고 그냥 뭐 버닝썬 뭐 저격 어쩌고 하면 아니 그러면 버닝썬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저격을 했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없어. 근데 그게 버젓이 무슨 땡땡 뉴스라고 해서 인터넷 신문으로 돌아다니고 있고. 그럼 아무리 그 가치가 다이아몬드는 뭐합니까? 알려질 수가 없는데 세계인들한테 이미 내가 아까 얘기한 그 이제는 단계는 이미 다 끝났어. 마무리가 아주 별로 안 좋게 다 끝났어. 그럼 이제 새롭게 그 오명을 벗고 새롭게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런 어떤 그런 채널들 우리나라 문화를 정말 소개하고 알리고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그 관심을 모으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그런 신문들이고 인터넷 신문들이고 그 역할을 하는 게 기자인데 기자라는 사람은 나한테 잘 보이나 나한테 윗보였나 이걸로 무슨 랭킹이나 뭐 이거 안 잡고 그리고 신인 때는 나한테 배꼽 인사 하던 게 조금 떴다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한 거를 왕싸가지 재수라고 그렇게 폄하를 하고 그런 인간들이 글을 쓰고 이게 성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아주 작게 저희 팬심을 담아서 시작한 게 제가 뭐 본격적으로 할 아직은 준비도 안 돼 있고 제가 김남기 씨 인스타가 이렇게 여러 채널이 있거든요. 근데 우연히 몰랐다가 한 채널을 들어가 봤더니 거기 이제 외국 팬들이 영어 댓글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또 영어권이 아닌 나라에서 이게 번역기를 돌려갖고 한국말 그냥 번역기 막 돌리시면 안 되는 거 알죠? 거기에 막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번역기를 돌렸나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표현으로 죽여줘요 이런 뭐 표현이 있다면 거기에 그 번역기로 했더니 죽여줘요를 그냥 kill 죽인다라는 그걸로 해서 죽어 죽여 뭐 이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번역기 사용도 그 두 언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기본을 갖고 있지 않고 한쪽이 완전히 무지성인 상태에서는 그냥 그 느낌으로 끝내줘요 뭐 판타스틱해요 이거의 극단적인 표현이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죽여줘요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죽인다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끝내준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 번역기를 그냥 돌렸더니 죽여 이렇게 나왔는데 황당무계하긴 하지만 이거 번역기 돌렸구나 알 수는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조금씩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소개하는 걸 영어로 지금 작업해서 누가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이런 사람은 있어야 되겠다. 왜냐면 저도 이제 인터넷 신문을 저도 운영하는 저도 반항인 입장이고 그다음에 제가 저희 기자한테 가장 그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절대로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게 객관성과 그렇죠? 그다음에 근거. 네. 개인의 감정이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사심이 묻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심으로 뭉쳐지면 안 되는 거죠. 사심이 드러날 수 있는 정도에는 뭐 약간의 조미료 수준 거기에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전부 다 사심 덩어리들이야. 아니면 돈 받고 썼나? 이런 정도예요. 이런데 어떻게 뭐 열풍으로 한때 한류 열풍으로 K컬처가 잠깐 세계 속으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이런 K컬처를 꾸준히 지켜주겠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따윈데 우리나라 안에서의 이 문화를 대하는 태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5개 영역이 모두 다 이따윈데 그냥 돈에 눈이 뒤집혀서 뭐 전에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뭐 돈으로 로비를 했는지 어쨌는지 그 시상식 거기에 왜 갑자기 한국이 끼고
그 다음에 분명히 나무주연상을 받은 건 축하할 일인데 거기 떡하니 뭐 스폰이냐 뭐냐 뭐 이런 식의 뭐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 써 있어서 몰라요. 자세히 안 나왔어요. 제가 자막을 못 봐서. 아니 왜 훌륭한 일을 해놓고도 그런 정말 이거는 제가 봐도 뭐 흙탕물을 튀기는 일들이 지금 한류의 열풍을 타고 정점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꼬꾸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K컬처 뭐 한류 열풍 조금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뭔가 좀 심각한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뭐 가끔 뭐 음식 뭐 한국의 뭐 음식이 뭐 어디에 뭐 BTS가 뭐 어디 가서 먹었다 그러면 조금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 음식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해외 여행을 굳이 가고 싶지가 않은 이유가 솔직히 말하면 제가 먹고 싶은 해외 음식이 여기 한국에 다 있어요. 근데 뭐 한국 음식 몇 개 뭐 거기 나와 있다고 해서 뭐 한류에 어쩌고저쩌고. 그럼 여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세계 음식 다 들어와 있으면 걔네들은 뭐 그러면 다 난리 난 애들이에요. 문화적으로도. 아, 뭔가 엮고 싶어서 만든 건 알겠고 그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어떤 우연한 시류를 타고 만들어진 결과물에 근데 그 민낯이라도 그러면 들키지 말든가 들키기 전에 빨리 수정을 하든가 하지 이미 외신에서 그 민낯이 다 까내기 된 이 마당에 아직도 그걸 꿈꾸고 있다라는 게 정말 부끄러울 수준입니다. 부끄러울 수준.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모르겠어요. 이 5가지 부분을 다 쪼개서 한 번에 송출이 될지 뭐 이걸 나눠서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생각난 김에 왜냐면 2주 뒤에는 또 다른 뉴스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를 뭐 밀어놓으면 언제 할지도 모르겠어서 아일랜드가 칸 비경쟁 부분 그것도 비경쟁 부분이라고 하니까 그럼 상 안 받는 거야? 이 얘기부터 한국 사람들은 하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우리나라 이 대중문화가 상으로 이 언론에서 이렇게 좌우지를 시켜놨으면 아니 엄연히 경쟁 부분이 있고 비경쟁 부분이 있는데 그럼 비경쟁 부분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너무 사실 좀 화가 나요. 제가 이거는 단순히 뭐 어떤 배우의 팬으로서가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화가 나요.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그 다음에 저도 어떤 문화? 그쵸? 예. 문화와 교육이라는 어떤 부분에서 저도 기획자의 입장이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너무 화끈거리게 부끄러운데 이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부끄러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미 너무 뭐라 그럴까요? 그 세계에 너무 이제 취해서 자신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너무 말을 많이 했는지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K컬처에 대한 아마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올해 안으로는 특별히 없을 것 같아서 꽤 긴 시간이었지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굉장히 이게 심각합니다. 제가 왜 이게 심각한지는 또 다른 영역이라서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우리가 뻑하면 뭐 국격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1인당 국민소득도 지금 떨어져서 뭐 세계 10위에서도 벗어났고 지금 반도체 수출 무역 뭐 이런 것도 다 하강이고 그 다음에 IMF인가요? 뭐 어디서 다 이렇게 내년인가? 그 경제 성장률 이렇게 발표하는 거에서도 한국만 유난히 낮게 더 떨어져서 잡았고 이런 모든 지표들의 중심에는 사실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오늘 한번 길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